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첫 번째 이 대국민 상담소 라이브 상담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라이브 대국민 상담소는 지금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개인 상담을 제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본인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개인 상담을 받기가 어렵거나 또 자기 문제를 상담을 받는 그 상황에서 아니라 좀 더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반적인 위로나 힐링,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를 직접 내가 직면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라이브 대국민 상담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진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알고 싶다.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은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그 문제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놀랍게도 사람들은 진짜 문제를 감추고 자기 문제를 아주 왜곡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돌려서 이 자기 문제를 회피하는 아주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내가 내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두렵지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관찰하면서 또 직접 접하게 될 때는 훨씬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있답니다. 이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리적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통증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 돈이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상당히 난감해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볼 사연은 돈을 많이 벌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저희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보내준 사연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지를 한번 또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문제나 삶의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고 싶은 분, 경제적인 이유로 상담을 받을 수 없거나 기존의 상담을 통해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다. 그렇다고 모든 기존에 치유를 받지 못한 분들은 다 여기 오세요 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치료를 해준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병이나 자기 아픔이 뭔지를 알게 되면 거의 70~80%의 치료가 이루어졌다라고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오늘은 더 구체적인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업을 하고 싶은 20대 남성의 이야기다. 사업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 중에서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신가요? 네.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왜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갖고 뭔가 정말 사람들한테 돈을 벌고 싶어요. 네,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의 첫 번째는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네. 갖고 있든 없든 간에, 없으면 빌려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든 없든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한다는 거.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상당히 재밌는 심리가 이 안에 숨어 있구나를 느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입시다. 사업을 하고 싶은 20대 남성, 이분이 이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사연 1. 사업을 하고 싶은 20대 남성. 네, 그거 안 읽어도 되는데. 그랬습니다. WPI를 알게 되고 황상미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사업하기 좋은 성향은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가 동시에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성격을 선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리얼리스트인데 내가 나 자신을 속여 휴머니스트가 나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페이는 만족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정직원이고요. 하지만 현 상태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의 페이 이상 받기는 힘든 일이고 정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트레이닝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난 정말 유능해. 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계속 대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정말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기 내 나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내 장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뚜렷한 특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연애인데 9년 동안 한 여자와 연애를 해왔고 간호학과에서 여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애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철학과 센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애를 통해 돈을 벌고 싶다,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다가 사업 컨설팅을 도와주시는 분을 만나 상담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제 연애 경험과 특성을 살려 책까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책까지 낸 연애 고수의 포지션에서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컨설팅을 해주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면서 돈을 버는 것인데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또 연애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주로 매력적인 여성, 내가 원하는 여성과 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도와주는 상담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성관계 자체가 컨설팅의 목적이라면 불법적이지만 성매매라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나에게 돈을 내면서까지 남자들이 컨설팅을 요구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 일단 책은 내고 구체적인 사업은 하지 않은 채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게 돼요.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사업을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황심소와 꼭대구사에 참여하면서 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업을 다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은 바로 좋은 남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고객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남편들이 될 수도 있겠고 남편이 좋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아내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남편 상한학교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남편 상한학교는 좋은 가정을 만드는 3가지 적. 첫 번째, 남편 자신의 아내에 대한 무관심. 두 번째, 시댁 식구들의 남편 편향적인 태도. 세 번째, 남성 우월적인 사회이식과 싸우는 좋은 남편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남편들을 교육하여 아내들이 나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아는 게 뭐야? 라고 말할 때 진정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카페 운영은 황심소 회원처럼 입금 확인 후 정회원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원래 사업 컨설팅 하시는 분과도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겠지만 교수님과도 상담하면서 제 사업을 제대로 키우고 싶고 방송을 통해 홍보도 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도 받고 싶고 그래서 사연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안정적인 사업, 번듯한 집과 차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도와줍시다. 자, 이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일터에서 자기가 일할 때는 대체 가능한 사람인데 네.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는 이제 공감이 네.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이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죠? 자기가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잘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 그럼 그 사람 이꼴 그 조직, 뭐 그 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건 좀 헷갈리네. 헷갈리죠? 우리가 대체 가능하냐 대체 가능하지 않냐
나는 그 자체도 상당히 멋있는 말이긴 한데 또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표현이 참 멋있는 말인데 그게 하나만한 소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체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건 누가 판단을 하죠? 윗사람. 윗사람이 판단하나요? 소비자가 판단하나요? 자, 그랬을 때 저를 한번 봅시다. 이 연세대학교에서 황상민 교수는 대체 가능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대체 가능한. 대체 가능한 인물이었죠. 네. 예, 그러면 저는 상당히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고 참 안정된 삶을 살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황상민은 대체 가능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아니다. 누구에겐 그렇고 누구에게는 안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 내가 대체 가능하다는 거는 누가 정하죠? 총장이? 그럼 난 누구로 대체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교수 수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신뢰가 그럴 때 내가 하는 수업이 다른 교수에서 대체된다. 그 대체될 수 없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못하는 수업을 하시는 분. 교수님만이 할 수 있는 과목이 내만이 할 수 있는 과목.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내만이 가르치는 과목들이었어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 사연을 주신 분의 특성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이야기는 이분은 아주 전형적인 리얼리스트로서 리얼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미 일반적인 리얼리스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정답과 같은 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나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어야 한다. 왜? 항상 조직에서 너가 진짜 가치로운 존재로 되려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이거는 거의 정답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체 가능하냐 대체 불가능하냐라는 거를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냐 타인이냐라고 본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우리는 대체 가능해요. 여기서 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는 리얼리스트들한테 마치 정답과 같은 답을 주거나 또는 파는 일에 쏘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마치 정답처럼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 참 보면 첫 번째 내가 딱 이 센텐스를 읽으면서 이분 리얼의 원단이구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업하기 좋은 성향은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가 동시에 높다 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한 건 맞거든요. 근데 왜 내가 사업하기 좋은 성향의 사람들은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로맨티스트는 이 사업하기 나쁠까요?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로맨티스트 중에 사업 잘하시는 분 많아요. 이건 네? 이건 이근이도 로맨티스트에 맞아요. 예. 뭐 그럴 때 또 그랬죠. 걔는 아버지 잘 만났어 그렇잖아.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겠죠. 근데 사업하기 이 성향이 사업하기에 어떤 이유로 좋다라는 의미지.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는 무조건 사업하기에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인간 참 많아요. 사업하다가 망하고 말아먹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면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동시에 높으신 분들이 사업하기 유리하다는 어떤 이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걸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걸 설명을 할 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디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좀 창의적인 또는 또라이 같은 생각, 남들과는 차별성 있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물건으로 만들든 또는 어쨌든 간에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삐죽삐죽 이야기도 잘 못하고 수줍어하면 그거 자기 생각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엉뚱한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알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휴머니스트 성향이 보면 낯선 사람이나 낯선 상황에서 삐죽삐죽하지 않고 상당히 품위 있게 멋있게 마치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10개의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쉽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기 좋은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템이나 그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너무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새로운 거면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가 가진 장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마치 정답이고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 다 이게 답이라고 믿고 이제 그 성격을 선망하게 되는 거. 이건 전형적인 리얼리스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분이 실제로 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리얼리스트하고 릴레이션은 일치하지만은 다른 부분은 다 개입이 있어요. 그리고 에이전트하고 칼추도 일치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2016년 12월에 한번 WPI 테스트하고 2017년 2월에 한번 하고 거기에 뭐 큰 차이가 있을지인데 실제로 결과는 처음엔 리얼리스트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휴머니스트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트러스트도 높은 리얼리스트로 나왔다가 휴머니스트로 놓고 휴머니스트로 나왔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 개입이 다 있는 경우에는 휴머니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리얼리스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2017년 2월에 놓은 이 프로파일은 진짜 휴머니스트라기보다는 휴머니스트가 되고 싶은 리얼리스트의 프로파일이에요. 본인도 리얼리스트인데 자신을 속에 휴머니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업을 하고 싶다. 이거는 전혀 이 잘못된 문제거나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 리얼리스트가 사업을 하고 싶다. 차라리 이 질문을 더 던져야. 이유는 뭘까요? 리얼리스트가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 네?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야. 돈을 많이 벌으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도 당연히 가지죠. 좋은 일이죠. 그죠? 네. 특히 리얼리스트에게서는 돈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고 또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뚜렷한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본인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다니고 있고 회의는 만족스럽게 받고 돈 지금 잘 벌고 있어요? 안 벌고 있어요? 잘 벌고 있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지금 하는 일이 지금의 페이 이상을 받긴 힘들다. 지금 페이에서 좀 더 받고 싶다 이거죠? 그럼 간호사 말고 더 승진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직업이 받는 거는 맥시멈 한 게 정해져 있어요. 뭐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이 월급이 올라가는 거를 제외하고는 자기 나이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건 조직에서 되게 정해 있고 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비교적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이고 이 간호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퍼포먼스를 올린다 라는 거는 차별성을 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의사 같으면 수술을 해가지고 죽을 환자를 살리는 거라도 했는데 간호사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퍼포먼스를 더 올리기도 쉽지 않겠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트레이닝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점이다. 나름대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간호사 중에서 이제 실제로 누구는 1시간에 일을 하면 10,000원을 받는데 어떤 간호사는 1시간에 일을 하면 100,000원을 받는 그런 간호사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재벌 이런 사람의 그 개인? 개인 간호사. 개인 간호사는 어떤 거를 필요로 할까요? 그 사람의 이 하체 리듬에 대한 아주 상세한 네. 그런 걸 해줄 뿐만 아니라, 그거는 단순히 뭐, 트레이닝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인맥이 있어야 되고. 뭐, 인맥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간호라는 활동, 간호사의 직업 자체를 가지고 내가 최고의 퀄리티를 제공해 주는 건 나의 퍼포먼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내한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정해지는가, 이 차이가 먼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상담을 한다면 저 상담을 하는 것의 퀄리티는 저에 의해서 정해져요.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져요. 선생님에서 정해주죠. 저에서 정해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연을 주신 분의 간호사로서 본인이 퀄리티는 본인의 일에 의해서 정해져요. 본인한테 간호를 받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져요. 본인의 일에 의해서 정해주죠. 본인이 일에 의해서 정해지면 그거는 본인이 언제든지 리플레이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아까 그랬잖아요. 뭐 재벌 가족들을 간호해주는 사람. 실제로 재벌집에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루 일을 하고 보통 2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받지는 않지만 20만 원 정도면 도우미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잘 몰라요. 네. 3만 원? 파출부. 네, 파출부 10만 원. 파출부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 될 것 같아요. 10만 원. 보통 강남에 한 10만 원 해요. 근데 강북은 10만 원 안 하고 7만 원, 8만 원도 되는데 강남은 1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재벌집이라고 하는 데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가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이 퀄리티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거라고요. 있어요. 일하는 게 일단 달라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일을 하느냐, 그건 그 사람이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간호사도 그런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재밌는 게 병원에서요, 어떤 사람이 간호를 해줬는데, 야, 저 간호사 진짜 일 잘한다. 저 사람 진짜 뭐야? 이런 느낌을 우리는 경험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하죠.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이 잘 받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게 대해서 환자들이 느끼는 감사가 뭐 별로 그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 상황일까요, 우리는? 그게 어떤 공식적으로 뭐 그 병원 자체에서 인정해 준다거나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 있죠. 그 말은 그것이 제도적으로나 또 이 어떤 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데 별로 중요하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위에 있는 이 상사한테 또는 병원 이 담당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 인상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사항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은 여기서 난 정말 유능해, 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계속 대체 가능한 생각이 드니까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기 내 나와바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했대요. 이게 전형적으로 자기 문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헷갈린 상황이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간호사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간호사로서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한다는 건 뭘까라는 질문을 차라리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간호사로서 자기 능력을 진짜 잘 발휘하면 뭐 월급을 2배, 3배로 받느냐라는 질문도 더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 이슈가 아니라
내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이 황상민은 연세대학교에서 대체 가능한 인물인가? 이 질문을 저도 똑같이 20년 전에 했겠죠. 그럴 때 대체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대체 불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가능하다고 네,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싶다. 저는 이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 거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대체 가능하냐 대체 불가능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 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분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우리가 이분의 심정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분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 일에서 연관되는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 일에서 연관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고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이 진짜 벌려질 수 있는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근데 이 사연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단서를 주고 있어요. 무슨 단서일까요? 연애에 관한 거요? 아니요. 이제 연애는 본인이 삽질을 했다는, 이렇게도 삽질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고, 자기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안 되면 이런 삽질이 자주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벌써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할 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생각이 나는데 네. 낮에는 뭐 근무를 하시고 네. 밤에는 네. 저희 박근혜 대통령 했던 것처럼 네. 주사를 놔러 주사를 놔서 백반 주사도 놔주고 태반 주사도 놔주고 그런 거 정말 드리는 거죠. 야매 주사 놨는 간호사 역할을 한다. 뭐 그것도 얼마든지 상상 가능하죠. 예, 투잡을 뛴다. 제가 사실은 이 사연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요. 이거는 저희 상상이에요. 이분은 본인이 이분 프로파일을 보면요. 리얼리스트인데 휴먼이 이렇게 만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럼 사람들하고 뭔가 연결을 시키고 뭔가 하는 거를 상당히 별로 끓임 없이 좋아하고 비교적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간호사 비즈니스라는, 간호사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지 아세요? 재벌들한테 연결시켜주는 지금 이제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괜찮은 간호사를 내가 필요로 한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찾아서 준다. 그것도 그 간호사 중개사. 그 재밌는 생각이죠. 아까 내가 파출부 이야기했죠. 도우미 아줌마 이야기했죠. 우리는 도우미 아줌마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우미 중개사한테 사무실에 전화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상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분이 진짜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네? 간병. 그걸 간병인이라고 안 하고요. 간호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제공해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도우미 수준에서의 간병 인력도 있을 수 있지만 전문 간호사 수준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 인력을 제공해 주는 비즈니스도 있지만요. 병원에 이런 인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즈니스 영역인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몰라요. 1번 심지어는 간호사도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밌게도요. 웬만한 병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괜찮은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간호사예요. 그런데 전국의 간호사가 대충 전국의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몇만 명인지 아세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 업계에서 쉽게 대처 가능한 거예요. 자기 업계에서 자기가 있는 사람이 자격증, 보통 간호사하면 자격증 RN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본인 RN인가요? 네. RN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만 명이냐? 내가 내 숫자가 잘못 기억을 하는데 그 RN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25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25만 명 중에서 실제로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50% 정도 돼요. 자, 재미있는 거는 1년에 간호대학에서 그 수많은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 인력은 실제로 필요한 인력에서의 30%가 부족해요. 놀랍게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 중에서 간호사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특정한 직업 영역을 보면. 그럼 그분들은 왜 그만뒀느냐라고 하면 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자기 근무를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데서 오는 거. 그럼 그만둬요. 그러면 아니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그럼 괜찮아요. 우리 업계에서는 언제든지 쉽게 자기를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 그렇게 생각은 해요.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전 병원에서도 계속 전화가 온대요. 언제든지 네가 원하면 오라고. 그런데 이 업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로맨이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마다 간호사를 제대로 충원하고 간호사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와 관계없이 놀랍게도 이 업계에서는 간호사가 자기가 맞는 뭐 병원이든 자기 능력을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평가받으면서 값어치를 평가받는 그런 것들이 거의 공식적으로 없어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취업하겠다고 그 HR 휴먼 리소스 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게 있죠. 그건 뭐더라? 사람인 같은 거. 소위 말해서 간호사라는 것이 하나의 특수 뭐 특정한 이 업이잖아요. 간호사 업에 특화된 사람인 같은 비즈니스를 해주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간호사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면. 그렇죠. 근데 거기서 돈을 좀 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듣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걸 잘할까요? 아니면 연애를 해가지고 이 돈 버는 연애 픽업 아티스트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 돈 버는 게 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일까? 이게 이제 처음에 내가 똑같이 사람 장사예요. 이것도 사람 장사예요. 말 그대로. 아니 여러분 사람 장사하면 우리가 물 장사, 사람 장사 그런 식으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료정보업체처럼 ABCD 훌륭해요. 나눠서 그 값어치에 맞는 상품이라 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훌륭해요. 어우, 이제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간호사를 일을 하면서 정작 자기 업계에서 비즈니스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의사가 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만 이 장사를 봤지 간호사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사람 장사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도 이분은 본인이 해왔던 그것도 간호학과에서 상당히 희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수 차별성을 부각시켰잖아요. 내가 남학생이라는 거로. 그러니까 훨씬 연애를 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났어. 본인이 연애를 잘했어. 간호학과에서 연애를 본인이
잘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본인에 대한 인식에서 근본적인 안타까움이 생긴 거예요. 본인이 아주 간호사가 아니에요. 네? 간호사가 아니에요. 아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연애를 통해 돈을 벌고 싶다, 취급을 가지고 싶다. 이 부분이 이제 본인이 자기에 대한 이해에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리얼리스트적인 사고를 했냐면 얘기는 제가 뭔가를 돈을 벌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업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항상 사람들은 너 취미가 뭐냐? 너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고 그거를 찾아라. 너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정답과 같은 이야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본인이 지금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본인이 연애라고 생각을 했대.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으로 즐기는 것과 진짜 비즈니스는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로는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그걸 필요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상당히 비즈니스의 에센스예요. 그런데 연애든 뭐든 간에 연애에 관련되는 이 사람 비즈니스예요. 연애든 상담이든 우리가 웃음을 팔던 이건 다 사람 비즈니스예요. 심지어는 술을 팔아도 사람 비즈니스라고 그러고 커피를 팔아도 사람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연애나 상담이 얼마나 더 본격적인 사람 비즈니스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판다고 할 때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걸 살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연애에 대한 책까지 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픽업 아티스트 연애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뭐 성관계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걸 도와준다 라고 하는 것은 연애도 아닐 뿐더러 그거는 연애에 대해서 환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약간 사기치는 뭐 그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부적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인이 진짜 돈을 벌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의 성향에서 이 프로파일이 원래 12월 달에 했던 이 프로파일이 맞는데요. 저게 차라리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가장 본인이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요. 본인이 간호사를 다니고 하지만은 간호사에서 괜찮은 간호사라고 평가할 수 있고 또 그 간호사의 가치는 단순히 그 사람이 현재 받고 있는 월급으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간호사의 서비스를 받는 이 환자나 또는 고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간호사의 서비스가 또는 그 서비스의 퀄리티가 얼마나 달라지고 가치가 부여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전혀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간호사의 가치를 나름대로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간호사라는 업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나이팅게일 이후에 또는 뭐 상당히 대학에서 학과라는 게 만들어진 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본인들의 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게 없는 상당히 정근대적인 비즈니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기관에서든지 간에 사람을 고용을 할 때는 그 기관에서는 그 사람의 고용을 하면서 그 사람의 퀄리티와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봐보세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리얼리스트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로맨티스트 이야기할 수 있고 휴머니스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씩 웃으면서 하는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예, 이럴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 어떤 이슈든지 간에 질문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럴 때 만약 이게 상담하는 세션에서 나온 일이라면, 제가 컨설팅을 하는 세션에서 나온 일이라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기에 당신은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자, 우리 이제 지금 이 사연 주신 분, 본인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것 같으세요? 이제 인력 알선업. 예, 인력 알선인데 그냥 인력 알선업이에요? 아니면 간호와 관련된 병원에서 필요한 간호사 전문 인력을 알선하는 거예요? 간호사 전문 인력을 알선하는 그렇죠. 건데 이제 병원에서도 매년 그 1년마다 간호사를 뽑거든요. 신규 그렇죠. 간호사를. 그런데 그 수급 과정에서 어느 해에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좀 적게 그 원래 예상은 한 100명 정도 그 빠질 거라 생각하고 100명을 뽑았는데 근데 140명이 막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인력이 막 충원이 잘 안 되고 중에 다시 뽑고 이런 생각. 이 업계가 얼마나 지금 도망가고 거의 노예 노동자들 리크루트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지금 이분이 벌써 이제 이 업계에서 인력 수급 사정에 대해서 경험한 거에 가장 단초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대형 병원과 소형 병원에 따라서 인력 수급이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떤 인력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분은 지금 좀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시는 것 같죠? 자기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먼저 이 업계에서 인력 수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누가 이 인력 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간절히 원하는지 좀 배우셔야 되겠네요.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니드 분석이라고 이야기해요. 경영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컨설팅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니드 분석이에요. 본인이 하려는 비즈니스를 처음에 영역을 규정하지 못했어요. 규정한 거는 연예 컨설팅이라는 엉뚱한 영역을 규정했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연예 컨설팅이라는 거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가, 니즈 분석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베스트 솔루션이 뭔지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지거나 책 쓴 저자라고 이야기하면 컨설팅 이 요구가 좀 있겠지라고 막연한 정답에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니즈 분석, 그 영역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못했고 니즈 분석도 안 됐고 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한 채로 마치 그 정답에 맞는 일을 하고 보니까 결국에는 막상 자기가 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아닌가벼 하는 생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싶으신 이 사연 주신 분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리얼리스트거든요. 리얼리스트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이가 출산을 했다든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거에 대한 준비를 잘하는 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기성전결 돈, 이렇게 되는 게 리얼리스트의 문제인식과 답을 찾는 방식이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훌륭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결혼을 하려면 집도 구해야 되고 또 애들 낳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좋은 남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남편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또 리얼리스트적인 사고예요. 왜 리얼리스트적인 사고일까요? 좋은 남편의 정의가 이미 정해져. 그렇죠. 좋은 남편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말 잘.
그렇죠. 부인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해보신 분들은요, 부인 말 잘 듣는 남편이 에 대해서 많은 이 결혼을 앞둔 사람이거나 또는 결혼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거의 로망을 가져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라는 로망을 가져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남편하고 사는 여자는 또 자기 남편은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지 말을 잘 듣는 남편은 그냥 착하긴 한데 매력은 없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남편 사관학교는 좋은 가정을 만드는 세 가지 점, 남편 자신의 아내에 대한 무관심, 시댁 식구들의 남편 편향적인 태도, 남성 우월적인 사인식과 싸우는 좋은 남편. 이거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불평등을 없애야 되고 뭐 그다음 또 뭐더라? 뭔 소리 이야기하는 거하고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좋은 남편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 분명히 남편 자신이 아내에 대한 무관심, 남편 자신이 아내에 대한 무관심으로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내들이 남편의 무관심을 괴로워할 거라고 믿는데요. 재밌는 거는 강남의 아줌마들이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는 3대 원칙 중에서 남편의 무관심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조부모의 경제력을 이야기를 해요. 이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삶에 있어서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인들은요, 남편의 무관심을 괴로워하는 부인도 있지만은 남편의 무관심을 참 좋아하는 부인들도 많아요. 남편의 관심을 받게 되면요, 첫째로 가장 괴로운 일이 뭔지 아세요, 부인들이? 잔소리. 부인들은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요, 부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남편의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의 지극한 관심의 반영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아까 연애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본인이 모르는 영역의 사업에 본인이 중요하다, 본인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다 말아먹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 참 좋은데 여기에 황심서 회원처럼 입금하기로 정회원제로 진행이 되고, 이럴 때 이제 황심소가 얼마나 이 참 사회 봉사활동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알면 이걸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웃기는지. 안정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셀러리맨, 소위 말해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우리는 안정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지금 간호사로 월급을 받을 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본인의 심리가 안정적인 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사업가의 마인드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멋있는 말로 엔터프레니어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분은 엔터프레니어십의 마음에 대해서 아직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안 했네요. 본인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리얼리스트 입장에서, 리얼리스트에서 확실히 돈을 벌고 간호사로서 확실히 돈을 버는 건요, 오버타임을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약간 일이 있어야지 약간 오버타임 시켜주는 건데. 그거는요, 본인이 오버타임을 하겠다고, 대개는 웬만한 병원에서는 오버타임 하겠다고 그러면 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에 오버타임은 항상 생겨요. 본인이 좋아하는 시간에 오버타임은 안 생겨요. 그건 아시겠죠?
이 본인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본인이 일하는 병원에서 오버타임 신청하고 무슨 시간이든 저 다 일하겠습니다 하면 생겨요. 근데 그거 한다고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돈이 당연하죠. 이제 여기서 본인이요 오버타임 하면요 나중에 본인 약값이 더 나갈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돈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벌 것이며 어떤 용도로서 돈을 벌 것인가를 명확히 하면요 거기에 맞는 돈 버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본인이 번듯한 집과 차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요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 오버타임을 하더라도 충분히 메꿀 수 있어요. 자, 번듯한 집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요 지금 본인이 직장에서 간호사를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요 소위 말해서 간호사 인력 송출업, 인력 파견업 또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간호사 네트워크와 간호사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 괜찮은 간호사와 괜찮지 않은 간호사, 감별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본인의 경험에 기초해서 나름대로 정리해낼 수 있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한 섹션 한번 해보시죠. 사람인 그쪽에 가서 제안을 하거나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아서 할 때 그럼 내 컨설팅비를 얼마 주세요. 또는 내가 자문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얼마의 지분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본인이 집을 살 수 있는 돈은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좀 생각을 해봐요. 네, 본인은 생각 계속 하지만은 본인이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아직 경험이나 또 다양한 필요한 거를 소위 말해서 컨설팅을 하는 이게 이제 자기가 일하는 업계에서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 이게 이제 지식 정보 서비스예요. 그 지식 정보 서비스를 하려면 특정한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정도 자기가 그걸 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가능해요. 당분간 일을 해야겠네요. 당분간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다음에는 저한테 개인 상담을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2년 정도 아니면 한 2년 정도 준비를 하면요 본인이 이 업계에서 소위 말해서 간호 전문 인력 파견하고 하는 프레임을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가장 비슷한 이 인더스트리가 뭐냐면요 리크루팅 회사예요. 리크루팅 회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의 이 직원들을 그 소위 말 헤더 헌터라는 말 들어봤죠? 똑같아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 이력서 잔뜩 받아가지고 개개인 회사마다 요청 들어오면 그게 가장 적합한 사람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일반 아무리 그 업계도 이런 게 있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는 상당히 분명한 그 업계에 이런 게 없는 게 보면 참 신기하죠. 네, 그 업계 출신의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엔터프레뉴어십을 가진 간호사 출신 분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오늘 상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사연에 대해서 내가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설명을 쭉 다 해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그만큼 빨리 못 가니까 꼭 이 상담한 거를 여러 번 들어서